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혹 저희 리딩방 운영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리딩방과 관여되지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리딩방과 관여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를 사칭하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혹시라도 제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란이 13일 밤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십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쏘면서 공습을 전격 감행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4월 초에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것에 대한 이란의 대응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사령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공간은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고, 이란의 대통령실도 미국이 공격받지 않으려면 비켜서 있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위기를 키우지 말라면서 이란의 경고를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란이 13일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컨테이너 화물선을 납포한 데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대응 절차를 밟으면서 중동 상황이 확전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납포했다는 뉴스와 관련해서 왜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지 원유와 유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페르시아만하고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폭은 약 50km에 불과하고 최소 폭은 39km에 불과합니다. 해협의 북쪽은 여러 섬들을 비롯해서 이란의 영토이고 남쪽은 오만의 영토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정도는 중동에서 수입됩니다.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 중동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등이고, 그 외에 예멘에서도 원유를 수입합니다. 그렇지만 예멘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물량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예멘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중동 원유의 선적항은 전부 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면 유조선이 페르시아만으로 진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산 원유를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오만의 원유 선적항인 미나알팔은 페르시아만 박해 있기 때문에 오만 정도에서만 원유를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원유 대란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란이 서방과 대치할 때면 항상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갈등이 생기자 이란은 지난 9일에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서 적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서방의 압력이 있었을 때 이에 대항해서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13일에 이란이 선박을 납포하는 장면입니다. 총기로 무장한 이란의 특공대원들이 헬기에서 선박 갑판에 놓인 컨테이너 상자 위로 차례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란이 MSC 에리즈라는 포르투갈 민간 화물선을 납포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MSC 에리츠가 포르투갈 선박이라고 했는데 선박에 있어서 국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사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선박의 국적을 주로 텍스 프리 존에 등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선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소유의 선박이면서도 국적은 말타라든가 바하마 같은 텍스 프리 존에 등록합니다. MSC 에리츠가 포르투갈 국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런던에 본부를 둔 조디액이라는 선박회사 소유입니다. 조디액은 이스라엘 선박왕인 오퍼 가문이 설립한 해운사로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그리고 벌크선 등 총 160척의 선대를 보유 중인 비교적 큰 규모의 선사 회사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선주의 선박을 골라서 그것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를 한 것은 향후 이스라엘과 갈등이 지속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로 봐야 합니다.
어쨌든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원유 시장에는 가장 민감한 뉴스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봉쇄가 될 경우 원유의 공급 대란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도 염려를 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에 더 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반영돼서 전날 그 6월 인더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92달러까지 치솟는 등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서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도 문제이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유조선의 운임도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아시아로 향하는 원유는 그 페르시아만 내의 라스타누라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선적을 합니다만 유럽으로 향하는 원유는 홍해의 제다항에서 선적을 합니다.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유조선들은 빈 배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서 홍해에서 사우디 원유를 선적한 후 희망봉을 거쳐서 유럽으로 향합니다. 빈 배로는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지만 원유를 실은 상태로는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봉으로 우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는 예멘의 후티 반군 때문에 유럽의 빈 배들조차도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희망봉을 돌아서 홍해로 간 후에 원유를 싣고 다시 희망봉을 우회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 시간이 길어지고 이건 그 자연히 유조선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서 유조선의 운임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발생되고 만약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경우 이란으로부터 납포를 당하거나 공격당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사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 안으로 들어가는 항로를 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운임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웃돈을 주지 않으면 페르시아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조선이 운항을 할 때마다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때문에 기존 보험료에 상당한 금액의 전쟁 보험료가 추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운송비의 큰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원유 도입가에 그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달러를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인플레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민들의 그 생활비 상승을 가져와서 정부의 지지율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지금은 그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통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환율입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입품들의 가격이 오를지라도 미국이 달러를 강하게 가져가면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값이 올라도 달러가 그만큼 강해지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오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 줄이게 됩니다. 환율은 그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정치적 요소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달러를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를 감안하지 않아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발생된 이상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달러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달러 대 그 원화의 환율은 1380원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일본과 같은 중기축통화국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항상 환율이 걱정이 되고 외환위기가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기 때문에 또는 그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9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연간 거래되는 외환 규모는 1647조 달러인 반면에 세계 상품 교역량은 25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외환 거래액의 약 1.5%만 실물과 연계되어 있고 나머지 98% 이상은 자본거래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거래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그래도 총 자본거래에서 총 무역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무역거래 금액이 크다고 할지라도 총 자본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그만큼 투기자본이 환율 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환율 변동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자본거래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의 펀더멘털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넘어갔지만 코로나19가 공포에 휩싸였던 2020년 3월 말 당시에 모든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에 몰리면서 우리나라도 금융위기가 터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2020년 3월 18일이었는데 원화가 무려 하루에 40원이 오르면서 월간 상승폭이 2009년 1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코로나19의 그 확산에 의한 공포로 극도의 현금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몰리자 달러 지수는 3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었습니다. 2020년 3월 19일에도 아침부터 원화가 장 시작하자마자 11원 이상 오르면서 개장했고 달러에 대한 패닉 바잉이 속출했습니다. 이날 금융시장이 장 막판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달러는 천장이 뚫렸을 것입니다. 그날 저는 우리나라에 또 외환위기가 닥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감 무렵에 은행에 가서 상황을 물었더니 은행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달러를 사가서 은행에 달러가 완전히 바닥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만기가 9개월 남은 대한항공 채권에 30%의 금리가 붙어도 외국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한국물이라면 금리나 가격에 관계없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가까스로 넘길 수 있게 해준 반전은 그날 밤에 전해졌는데 한국과 미국의 통화 수합이었습니다. 3월 19일에 한국은행이 미 연준과 600억 달러의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3월 20일부터 환율이 안정되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때 우리나라가 안전했던 이유도 미국과의 통화 수합 체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환율이 2,000원이 간다느니 제2의 IMF가 임박했다느니 하는 루머가 난무했지만 미국과의 통화 수합을 계기로 이런 말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엔화가 사실상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의 통화 수합입니다. 일본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제한 통화 수합 계약을 미국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엔화는 전부 다 달러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바이든 미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것, 그래서 투기 자본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드린 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